동양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1980년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난 지 올해로 43년을 맞습니다. 함성과 총성과 피로 얼룩진 그때 태어난 사람도 벌써 불혹의 나이가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처 5.18을 남다른 감회로 맞는 해직 기자였던 주헌일 전 언론인을 모셨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네. 이 5.18 앞두고 그 당시 여러 좀 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을 회상하시기가 좀 싫으시겠지만 몇 말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네. 선배님에게 있어서의 5.18은 어떤 것이었나요? 5.18이라는 건 있어서도 안 되고 근현대사에서 대단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의 비극적인 그건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18 그 당시만 뭐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사망하고 살해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아직도 5.18은 정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5.18 그 당시에 MBC 본사의 사회부 차장이셨던가요? 네, 네, 네. 그러면 전체 그 뉴스 데스크를 보실 때 아닙니까? 네, 네. 예. 어땠습니까? 그 정황이 5.18 전후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신 정권 말기 예.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예. 물론 그 참담한 느낌을 가지셨겠지만은 그래서 부산하고 마산에서 크게 데모가 일어났고 부마 사태. 예, 그리고 예. 그것이 전국으로 번질 만한 그런 기세가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부 쪽에서는 그거를 전체 군인을 동원해서 수습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본때로 보인다고 해서 광주 호남을 선택해서 거기를 무자비하게 밟은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요법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쇼크요법으로 봐야죠. 예. 그래서 그 광주가 선택이 됐는데 그때 광주에서 그래도 광주를 선택할 수 있었던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광주를 보면은 예로부터 광주의 그 호남 사람의 좌익 성분이 꽤 많았어요. 예, 그러고 예.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김대중 씨가 있었고 그런데 군부로서는 아마 김대중 씨의 통수권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정서가 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김대중 씨의 정치적 기반도 자르고 광주 전남 지방의 그 민심도 눌러서 다른 지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마 군대를 투입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군을 투입할 때는 거기에서 어떤 액션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때 광주 전남에서도 데모가 심하게 났고 전남대학들이 심했어요. 그래서 전남대학이 예. 학교에서 모여서 데모를 시작하면 그 밖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 시내로 나오니까 이걸 막았습니다. 예. 정문 앞에서 막았는데 경찰이 힘이 붙이니까 이제 군대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선포된 것이 언제였죠? 그 날짜 기억 잘 못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5.18은 사실은 이 계엄군과 그 광주 시민들이 부딪힌 정점이 날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죠. 5.18이. 그저 전남도청 전남도청의 포진에 있었던 시민군을 제압한 날인가요? 예. 예. 그것이? 네. 예. 그때 디스크를 보시면서 현지 기자의 이 현장 보고는 대략 어땠었나요? 광주 MBC 기자들은 아무것도 못했고, 현지에서는 못 움직였고, 아무것도 못했고,
사회부에서 쇠설. 네, 사회부에서 세 사람을 봤는데 그때 교통통신을 다 막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이제 광주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취재하면 뭐예요? 송고를 못하니까 예. 통신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데스크는 데스크대로 안에서 무작위로 그 전화를 시외 전화를 해가지고 예. 받는 집을 통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했죠. 예. 내가 했던 곳이 전남대병원 그때 응급실하고 지금 기억나는 것이 광주의 그 금남로에 전파사가 하나 있었어요. 전파사. 예. 예. 그 전파사 이름은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그 집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금남로 상황을 체크했죠. 예. 근데 참 일진일퇴하면서 그 굉장히 치열하게 군인하고 다퉜습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이. 네, 네. 예. 그렇죠. 처음에는 시민군이 형성된 건 아니었고 아니었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엄군하고 그러고서 이제 계엄군하고 일진일퇴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엄군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시민군이 형성이 됐죠. 아니, 계엄군이 예. 시민들 보기도 너무 무자비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계엄군이 가지고 있는 몽둥이가 겉은 나무인데 속은 쇠예요. 예. 한 대 맞으면 죽거든요. 근데 예. 일단 닿으면은 그거를 조겨버리니까 사람들이 무참하게 그 당하는 걸 보니까 시민들이 아 저럴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나선 거죠. 그러니까 계엄군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특전대였나요? 주로 그렇게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공수특전돼 가지고 점점 이게 감정이 악화되니까 나중에는 박준병 씨 부대가 예. 투입이 됐었죠. 예. 그랬다고. 그 부대는 이 철모 위에다 하얀 띠를 들어가서 그래도 상당히 일반 사병들이기 때문에 온건했죠. 그러니까 그 계엄군 쪽에서도 아 이거 강제로만은 안 된다 해서 이제 박준병 부대를 집어넣었죠. 예. 네. 그때 24단이었던가. 그때 24단인가 25사단인가 그랬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 거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 공수단 장병들이 이렇게 목봉을 잡고 있는데 그 뒤에는 빨간 그 플라스틱 통에 냉수 같은 게 있었대요. 예. 그러면 그 장병들이 거기서 양지기를 떠서 이렇게 한 사발씩 마셨는데 그게 술인지 약인지는 모른대요. 저기서 또. 그러면 저 얼굴이 벌게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맞아도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덜덜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서 쫓아나가면 딱 한 사람만 본대요. 군인들이. 한 놈만 맞아 끝까지 가서 제압을 하고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압당한 사람은 그렇죠. 초죽음이 네, 초죽음 되죠.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끔찍한 걸 보니까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 여자들 막 물 떠서 학생들 죽고 김밥 해서 죽고 뭐 이래서 지원했다고 이제 그러지. 참 뭐 비극적인 현상인데 계엄령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직접적인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어떤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 민심 소란이죠. 데모하고 그러니까 부산 마수 안에서 끔찍한 걸 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수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이거 수습을 하려면 쇼크법을 주자. 그래서 호남을 타켓으로 삼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때 이제 광주 사태에 대한 이제 계엄군 발표가 중심이지만 이렇게 밖에서 지금 알려진 것들은 무기고를 탈취해서 계엄군에게 저항을 했다. 계엄군에게 발표를 했다. 계엄군을 무슨 버스 차량을 이용해서 그 희생자가 그때 몇 명 나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그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계엄사가 그때 발표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학생 시민들이 저항도 심했지만은 또 시위회가 그 지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는 일부는 무기를 뺏기기도 했지만은 일부는 경찰이 무기로 열어주고 나갔단 말도 있어요. 경찰도 보니까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무기고 다 열어놓고 그냥 나갔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서 무기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럼 무슨 그 당시에 흉흉하게 소문이 났던 북한에서 파견된 뭐가 있다 이런 것은 확증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건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 당시 그 북한 사주를 받고 북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건 그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가 왔느니 뭐니 이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된 바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그때 흉흉하게 떠돌긴 했는데, 주 선배님이 이제 5.18 겪으실 때 그때 이 사회부의 데스크를 보고 계시다가 해직이 되신 것은 언제였나요? 5.18 직후 얼마 뒤에? 그래서 그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저는 그 당시에 하도 끔찍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내가 머리 스스로 해서 전부 잊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죠. 그럴 거예요. 그 해. 네. 80년에 해직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80년 해직될 때 그 계엄사에 우리가 검열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열이 사실 코미디예요. 코미디인데 이 광주 그쪽에서 정보가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대로 판단해서 이제 국장단한테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내부에서 또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은 못하죠. 일종의 불확실이에요. 그 군인들 사주를 받고 거기서 또 프락시가 있었거든요. 보도원에도 프락시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떻고 누가가 어떤 거는 다 그 친구들의 정보를 딴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 중에서도 이 반체제적인 성향을 가진 기자가 누구라는 게 밖으로 흘러나간 거죠. 그렇죠.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MBC 그 당시에 MBC가 기자가 한 300명쯤 됐죠. 그 정도 됐죠. 그 중에 몇 명쯤 해직이 됐나요? 한 100여 명. 100여 명 됐나요? 아우, 참 많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배님 같은 경우는 해직된 뒤에 무엇을 하셨어요? 해직되고 나서 이제 외출을 잘 못했거든요. 왜 외출을 못하셨죠? 보안사가 수사를 받고 별거 없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외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통금 있을 때니까. 그래서 밖에도 못 쳤는데 술을 먹고 싶고. 그래서 우리 집에 방배동 옛날 그 카페 골목 근처였어요, 아파트. 근데 거기 신알보 기자의 부인이 생활고가 되니까 이제 그 마담으로 나와 있어. 밤에 12시 통금 넘으면 문 닫고 그 집을 갔죠. 그래서 술 마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 매형이 한 분이 계셨는데 매형을 국책회사에 다니는데 매형을 목을 자르겠대요. 그래서 나보고 시골로 가라. 국책회사에 다니는 매형. 너 안 나가면 매형을 목 자르겠다. 매형을 자르겠다.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주로 올려올 때 청주 또 안 된대요. 제가 청주 출신이라고. 그래서 충주로 갔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곳까지를 감시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충주 가서도 계속 감시당하고. 충주에. 길 걸어서 오줌도 못 넣었어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유치장 잡아내려고 그러니까는 오줌도 못 넣었죠. 그렇게 집에서 맨날 저희도 소주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죠. 계속 뒤를 감시했나요? 그런데 충주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주 가니까는 또 충주에서 뭐라고 소문이 나느냐면 국사범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국사범. 제가 참 위대하죠. 그러니까 그 국사범이라고 소문낸 사람도 진원을 파고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현재 몸담고 호의호식 하니까 미안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다 이제 그렇게 악의적으로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소주나 먹고 그 시골 사람들은 또 겁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해요. 오지도 않고요. 국사범인데.
그래서 꼼짝없이 저한테 소주 뭐 마시고 자고 그냥 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을 그렇게 10년이죠. 뭐. 10년을 네. 당하셨나요? 네. 해직 기자 10년. 네. 그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생활은 이제 내가 이런 얘기가 옛날에 상공부에 한 친구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그 유신 말기에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의무로 양으로 생활비를 대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죠. 예. 그래서 그 사람도 하고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이제 또 서울에 계시는데 매형은 제 덕에 목을 안 잘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누님 좀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직당하고 그 견디시는 10년 세월이 뭐 곤욕의 세월이었죠. 그러니까 뭐 영역의 세월보다도 곤욕하죠. 예, 곤욕스러운 거죠.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내 속에 든 얘기도 못 하겠고. 시골 살면 또 무서워요. 말하면 또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말도 못 하겠고 또 상대방 경계하고. 예. 저를 만나는 것 자체가 옆구리 찔리는 일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만나기 겁내고 그랬죠. 충주에 작은 산을 하나 마련하셔서 소유를 하셨죠. 예, 그때 이제 서울서 아파트를 조그만 거 있었는데 그걸 팔고서는 내려와가지고 뭐 장사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고 취직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산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집을 짓고 이제 살았죠. 예. 그 10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989년에 복직이 되셨죠. 그렇죠. 네, 네. 89년에. 네. 그 복직을 하셔서는 뭐로 복직을 하셨어요? 직급은 뭐였어요? 그게 부장으로 갔죠. 부장으로, 사회부장으로? 네, 네. 그러니까 MBC 본사의 사회부장으로 이제 복직을 하셔서 그러면서 얼마나 계셨나요? 그리고 또 한 10년 있었어요. 10년. 네. 예. 그래서 퇴직하실 때도 부장이셨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그때 그 복직을 전원이 다 했나요? 해직됐던 사람들이? 그때 사실 몇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80년대 그 뭐 소위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싫다 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저도 안 하려고 안 할까 했는데 제가 애들이 어렸어요. 예, 예. 근데 그 애들 장례를 잘까면 돈을 안 벌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직을 했죠. 예. 사실은 복직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예. 예. 근데 그때 복직하시면서 5.18에 대한 어떤 정리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신 건 없나요? 아니죠. 못했죠. 그때도 겉으로는 5.18을 비극적이다, 뭐 전두환이 일당이 어떻다 얘기지만 속마음은 그 사람들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 장애를 줘가지고 못했죠. 예. 지금 와서 5.18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그 광주 사태가 본질이 뭔가요? 그러니까 5.18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군인이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한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수습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됐죠. 예. 지금 요즘도 우리가 보면 툭하면 5.18 하는데 5.18에 순수하게 저항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순수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학생의 간부다 뭐다 해가지고 그때 나와서 손들고 흔드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국회의원이다 뭐 해서 나라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도 툭하면 5.18 팔잖아요. 그런데 5.18은 그렇게 팔아먹기에는 너무나 숭고한 일이거든요. 비극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5.18 되면 거기 가서 뭐 무릎 꿇고 뭐 향불 피우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5.18의 기본이 뭐냐면 상당히 숭고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 일부는 그거 팔아서 자기 영달했죠. 입신 영달했죠.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러니까 그 5.18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숭고한 시민 정신이 발로였는데, 그렇죠. 예, 그러한 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고 지금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이 5.18을 그렇죠. 풀어가지고 자기들 영달을 꾀하고 뭐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5.18 때 광주에 홍남순 변호사라고 계셨어요. 예. 그분이 참 뭐 정직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회로 안 나왔어요. 예, 그랬죠. 그 뭐 김대중 씨 쪽에서 뭐 아들을 갖다 국회의원을 시키겠다 해도 일치 응하진 않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고려대 총장 하던 분은 그렇게 총리 시킨다 하더라도 끝내 안 하고 사표를 하고 나왔잖아요. 예. 총장을. 김상엽 예, 김상엽 씨. 근데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정치학자로 한국의 양심이다 하는 분이 전두환 씨 빚을 져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웅산 테러에서 죽었는데 그 양반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일할 만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가슴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군부 세력에 막 나가는 거를 막으려면 누구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으려면 네. 막 나가는 걸 막으려면. 네. 그래서 자기가 거기 들어왔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그 변명도 뭐 올 때는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김상엽 씨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했죠. 그랬죠. 안 했죠. 그 저기 청주 출신의 천관이라고 언론이 있잖아요. 동아일보. 천관우 씨. 그분도 엄청 전두환 쪽에서 콜했거든요. 끝내 안 나가잖아요. 예. 참 그분도 참 고든 분이었죠. 그 5.18 유공자 명단 때문에들 한간에서들 많이들 지금도 이야기를 하는데 5.18 유공자를 공포하지 못하는 무슨 까닭이 있나요? 저도 민주화 유공자예요. 5.18 유공자는 아니에요.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라고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어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민주화 유공자죠. 예. 근데 5.18 유공자는 내가 보기에는 아마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보상 문제 때문에 명단을 못 내놓고 예산을 못 내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부당한 사람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도 되는 그렇죠.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받았다. 예. 근데 그거를 내놓으라고도 감히 못하죠. 누가. 저쪽에서 워낙 길길이 뛰니까. 글쎄 말이죠. 네. 그러니까 5.18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에서 그러한 돈들이 나가는데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감시 받아야 되고. 예, 그럼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안 되고 있죠. 네, 감히 그거를 누군가 뭐 전두환 같이 완전 전권을 가진 사람이 그냥 우격다짐을 하기 전에는 아마 그 얘기 못 나오고 언젠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럼요.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요. 그런 그 포상금을 또박또박 받으면서 그 명단 밝히는 거를 끓인다면은 그건 무언가가 온당치 못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5.18 뭐 사태란 말을 안 쓰죠. 잘 안 쓰고 민주항쟁, 네, 광주 쓰죠. 민주항쟁, 네.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네. 보죠. 네. 참 40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그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그 사태 자체가 정리되지 못하고 좀 이런 숙제가 아직도 이거 언제쯤 제대로 풀리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그런 거 정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 해방 이후에 외정시대를 정리 못했고 예. 역사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나왔죠. 꼭 임시미봉으로 넘어왔지 예.
정리를 못 해왔고 5.18로 아마 정리 못한 채로 넘어갈 겁니다. 예. 예. 지금 말씀 중에 그 5.18 그 당시 그 해직되고 했던 그것을 떠올리기가 싫어서 웬만한 것을 기억을 저버리고 계시다는 말씀 같은 게 참 가슴에 와 닿거든요. 그때 해직 기자들이 이제 상당수 많이 돌아가셨죠? 많이 돌아가시죠. 그때 처음에는 그 동아일보 출신 하나가 기름 장사를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어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만들어가 나서도 맞고. 네. 그래서 상당히 근데 이제 재벌 회사 일부 재벌 회사가 은밀하게 채용을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봉급을 준 경우도 있고 일부 그런 데는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 청주 출신의 동아방송에 그 청주 사범학교 출신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 또 조선일보의 저하고 동창인 신모 기자도 있고 쓰는데 어디 취직들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벌어먹던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뭐 그렇죠. 글을 쓴다고 팔리지도 않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해직됐던 언론인들이 그 해직됐을 때의 어떤 그 모임 같은 거나 뭐 이런 것은 없나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도 자꾸 방해하고 그러니까 못했고, 이제 지금은 뭐 퇴직해서 뭐 특별히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국회의원을 하겠어요? 뭐 정치적인 소견을 말하겠어요? 지금 현직에 종사하는 언론 이 기자들은 그때의 그 공포감이라든가 이 언론인들이 그 불안과 초조 뭐 이런 그 감시 속에서 견뎠던 그 세월을 상상을 못할 거예요. 글쎄 아마 책을 통해서나 간헐적으로 얘기를 통해서 듣긴 하겠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체험해서 뭐 하겠어요? 자기들은 지금도 행복한데. 그렇죠. 지금 눈앞에 행복이 보이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때 그 저항 의식이 강했던 그 기자들의 그 참담한 어떤 생활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는 그 기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상해요. 늘 글을 쓰는,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이었던 사람들이 딱 해직이 되고 나서 그 아픈 기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안 쓰더라고요. 기억을 살리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너무나 그 참담한 일을 봤으니까. 너무 참담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못 되죠. 하여튼 저도 그때 젊은 기자로서 이 검열을 받으러 신문을 검열 받으러 가면 그 굴욕감이라든가 그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 무슨 저 하사 중사 뭐 무슨 저 초급 장교들이 그걸 놓고서 이게 그냥 쭉쭉 그냥 빨간 걸로 거 나가면 빼야 되고 참 그런 세월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이번 그 5.18을 전후해서 이제 43년이나 된 일이지만 한번 좀 되새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아픈 상처를 건드렸고 그걸 무릅쓰고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뭐 그 5.18에 관련해서 어떤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좀 남기실 말씀 없으신가요? 5.18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5.18을 제대로 5.18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려면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리가 안 되고 일부 꾼들의 독점으로 되어버렸죠.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큰 비극입니다. 빨리
5.18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죠. 예. 사건 개요는 정리가 되는가 봐요. 예. 네. 5.18이 그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한 거는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선배님의 경우가 벌써 80이 훌쩍 넘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때의 해직 기자들이 거의 이제 타계하셔야 될 그런 그렇죠. 때죠. 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직 정리되지도 않은 채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러는데 여하튼 그런 아픈 기억을 또 어떻게 되새김질 하시면서라도 저 건강하게 잘 견디셔야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